안녕하세요. 가조동 성당 홍성남 신부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이번에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시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해드렸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신학적인 강의와 제가 해드리는 이 심리치료 강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 중에 첫째가 대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면서 신앙인이 병적인 신앙인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있고 거룩한 신앙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병자들 있잖아요. 근데 길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 운동 선수가 된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몸이 다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의 그 레벨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강의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레벨업 되는 건강한 신앙인에서 거룩한 신앙생활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죠. 하이 레벨이고. 근데 제가 해드리는 거는 제가 강의해드리는 대상은 마음의 병이 든 신앙인들입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건강에 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당연히 얘기해드리는 그 방법도 다르겠죠. 신앙생활 방법도 다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해서 건강한 분이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암벽 등반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막 장비 다 갖추고 그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환자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산을 천천히 산보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나 이렇게 급한 암벽을 타고 올라가나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똑같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죠. 내가 중심에 있으면은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세 부분과 관계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는 나 빼놓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한쪽은 나와의 관계.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해드린 강의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룰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은 거의 모든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심리적인 그 문제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 대인관계나 신앙생활 관계나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차이점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한테서 이해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가 나를 이해할 때도 똑같이 기분이 좋죠.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이해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유리창을 그려드렸어요. 이게 조 앤 해리 윈도우라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아가는 영역을 갖다가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또 프로이드가 설명한 게 있죠. 인간의 마음은 빙산 같다 그랬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같아서 보이는 건 한 10분의 1밖에 안 보인다. 10분의 9는 잠겨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내 마음 속으로. 그런 이제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내 삶이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설명드린 게 그러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설명드렸어요. 그 이게 마음이 몸보다 더 튼튼하냐 약하냐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이 몸보다 훨씬 약하다. 그 어린애 살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말을 할 때에도 좀 부드럽게 해라.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게 마음은 어린아이 같다. 사람 마음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의 자아와 아이의 자아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자아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아를 위해서 내재하다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inner child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갖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 공부고 그게 바로 심리치료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의 특질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늘 마음이 자유롭다 그런 분 계세요? 하루를 사는데 하루 종일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잔잔한 호수같이 이렇게 편안하다, 평온하다.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왜 편치 않을까요? 다 결혼하셨던 분들이죠. 결혼하셨죠.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내 배우자와 싸움 한 번 한 적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고 왜 마음이 편치 않은가 인생을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내가 편치 않은 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엉킨 실타래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거 쓴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기억나세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해변가에 갔는데 가보니까 소인국이었죠. 조그만 애들이 그냥 자기를 또 꽁꽁 묶어버렸어요. 또 그런 게 있었는가 하면은 어딜 또 갔더니 또 이번에 대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소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다가 기록한 소설입니다.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인데 이 소설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그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소설입니다. 사람은 평생 걸리버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생에 부침이 많다. 자, 인생은 꼭 배가 바다를 갖다 항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근데 항해하다 보면은 정말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그렇게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역풍을 만날 때 있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한 번도 역경을 겪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분들도 그런 인생의 역경을 갖다 다 겪었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부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걸리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풍랑에 의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그냥 이러고 산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줄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내 발로 오셨나요? 아니죠. 누가 불렀죠? 와라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오실 때 뭐 뒤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내가 집에서 어디 마실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뭐 준비해 놓고 나올 게 많죠. 제가 가끔 신자분들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가자고 그러면은 특히 자매님들은 뭐 그렇게 뒤에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열흘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 애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남편 밥상 차려주는 거, 뭐 요새는 뭐 사골국물 끓여놓으면 열흘은 버틴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건 그 한번 여행 떠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걸리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이렇게 가느다란 줄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줄들이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좀 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엉기는 게 많아. 그게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거는 뭐냐면은 컴플렉스라고 그래. 나 스스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컴플렉스 덩어리가 사람을 갖다 참 힘들게 만들고 이 컴플렉스 덩어리가 사람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엉킨 실타래 같이 만드는 그 주 범인의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애 같은 데다가 또 약한 데다가 이렇게 엉킨 실타래 같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사실 이렇게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편치가 않다. 예전에 그 시골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길을 가시는데 머리에 짐 하나 이고 양손에 애 손잡고 등에도 애기 하나 업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집 남편 되시는 분은 혼자서 앞에 쭉 가고 계시고 근데 이 아주머니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마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다가 줄 매달아 가지고 소까지 끌고 가면은 소 한 마리까지 끌고 가면 근데 이 소가 따라오질 않고 반대로 가려고 그래.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뭐 건강하고 뭐 별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자, 근데 사람 마음 안에 이런 납덩이 같이 무거운 컴플렉스들이 왜 생겼는가?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옛날에 형제들 중에서 혹시 맞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맏딸, 맏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로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자, 이번에 둘째들 손 들어보세요. 둘째. 예, 둘째끼리 서로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인사도 같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막내들 한번 들어보세요. 막내. 예. 그다음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중간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동남이라서 예. 들어가니까 맞이죠, 그러면. 예, 맞이에 해당되죠. 예, 내리세요. 제가 왜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셋째라고 안 그러고 몇 번째냐고 안 묻고 셋째라고 그랬냐면요.
이 중간에 낀 3, 4, 5, 6번은 전부 셋째입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람의 성격은 그 형제 중에서 자기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는가에 의해서 성격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양심리학자인 아들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한참 재밌다 그런 게 우리는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뭐 갈등 같은 거, 또 성격 문제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갖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특징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마지들은 마지들의 성격이 있고 둘째는 둘째, 막내는 막내, 셋째는 셋째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마다 컴플렉스들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리가 가진 컴플렉스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마지들 장점이 뭘까요? 자매님 맞이죠. 예, 자매님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막 전화 걸고 왜 안 왔어? 뭐 자리 여기 앉아 이게 마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마지들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 책임감. 예. 저도 제가 큰 집의 장손입니다. 그 뭐 아들 중에 아들이죠. 제일 큰 아들인데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신부생활 한다 그러니까 집안이 뒤집어졌었죠. 근데 이 마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책임감인데, 그럼 단점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책임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마지들은 자기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나서서 해요. 근데 그렇게 마지들이 나서서 하도록끔 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마지 컴플렉스예요. 얘가 딴 사람 안 하잖아. 네가 해. 그 뒤에서 나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마지들은 이렇게 좀 외로운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근데도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앞에 나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들이 제일 힘든 게 상황이 어려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있으면은 그게 힘들어. 형제들 중에 내가 맞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면은 내가 힘든 것보다 동생들이 힘든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마지들이 뭐 동생들이 와가지고 막 형 나 어려워 그러면 딴 데 가서 돈을 빌려다가 주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그 마지의 부인 되는 사람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그리고 잘 알고 보면 동생 내가 사실은 이렇게 꽁쳐놓은 돈이 더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뭐 형 된 사람 입장에서는, 오빠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맞이잖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마지 컴플렉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듬직하다.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돕지 않아도 될 일에 잘 나서고 남의 보증을 잘 서준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가지고 단명하기 쉽다. 이게 마지들의 단점입니다. 둘째들은 성서에 보시면은 첫째와 둘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하고 동생이 쌈박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터울이 적으면수록 나이가 서로 가까울수록 쌈박질을 합니다. 왜 싸우냐면은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간격이 좁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를 보고 동생이라 그랬는데 둘째는 첫째를 보고서 절대 형이라고 안 불러요. 너 뭐 이렇게 자매들끼리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언니라고 절대로 안 불러죠. 언니가 나 생일 선물 사주면은 언니야. 기분 나쁘면 이년아 저년아 그러잖아. 그게 첫째하고 둘째 사이에는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인데 이 둘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장점이 성취 욕구가 강해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근데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첫째를 갖다 능가하고 싶은 욕구에서 그 성취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을 붙으면 둘째들이 많이 이기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셈이 많아. 욕심도 많고. 이게 단점이죠. 어쨌건 둘째들이 되게 첫째보다도 잘 삽니다. 근데 돈은 첫째보다 덜 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뭐 100%다 맞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게 어렸을 때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막내들이 있어요. 막내는 재롱들 잘 부리죠. 귀여움도 많고 본당에서 그 본당 분위기를 갖다 막 활성화시킬 때 막내들이 많이 나섭니다. 근데 막내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 빈둥거리다가 미움을 많이 받아. 허머니는 안 해. 이쁜 짓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귀여움과 미움의 양극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막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왜 제가 셋째를 갖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냐면은 셋째들이 조금 이렇게 아주 복잡 미면 심성을 갖고 있어요. 컴플렉스가 조금 아주 복잡해요. 1, 2, 3번보다 1, 2, 3번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비교적 이렇게 딱 파악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옛날에 조영남 씨가 최진사 때 셋째 딸 노래 불렀죠. 그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성격이 좋아서. 예전에 그 6번째 딸인 분이 상담을 차간 적이 있었어요. 뭐 오신 이유는 사실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고 오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남편 때문도 있지만 그 전에 문제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 가족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가 직장에 갔다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들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퇴근하고 가방 갖고 오셨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아버지 위트를 받아줍니다. 그럼 가방은 누가 가져갈까요? 첫째 딸이 받습니다. 아버지 가방 주세요 그래. 둘째 딸이 어떻게 할까요? 이년아 너만 딸이냐 그러면서 뺏어갑니다. 둘째가 가져가요. 예. 근데 아버지는 가방을 갖다 내주고 첫째하고 둘째가 서로 지 거라고 쌓아놓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건너뛰어가지고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3, 4, 5, 6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여기까지 그냥 붕 뛰어서 가가지고 아이 우리 막내 이쁘다 그러고 안아줍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막내는 아버지 눈에 들어왔어요. 3, 4, 5, 6번은 안 들어와. 3, 4, 5, 6번은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어. 첫째는 뭐 명자, 둘째는 길자, 뭐 셋째부터는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그리고 막내 남자는 이름이 또 뭐 길동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 셋째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뭔가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무지하게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죠. 예.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다 보면은 아버지가 한 번은 봐주겠지. 그게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셋째 딸들 갖다가 누구나 다 데려가려고 그러죠. 아무리 부려먹어도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가끔 이렇게 돌연변이 같이 난 그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아주 성질이 더러워지는 그런.
예, 성질을 갖다 막 부려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셋째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셋째들이 여기에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한이 되게 많아요. 눈물도 많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요. 혼자서 속상해하고. 예. 그게 셋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컴플렉스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죠. 부모님과 자식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발생합니다. 신앙적인 것도. 이 삼각형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안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사는 게 이렇게 우울해요. 어릴 때부터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화를 많이 했어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기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전부 다 이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어른이 돼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모양만 바꿔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과나 상담가를 찾아가면은 자꾸 어린 시절 문제를 갖다 물어보는 이유가 문제가 여기서 생겼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는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보고 아유 저거 문제야 그러잖아요. 문제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되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속을 세게 가지고 부모님이 상담가한테 데려가면은 그 상담가가 엉뚱하게 부모님도 따로 상담 받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막 짜증을 내요. 아, 애를 상담시켜 달라는데 왜 날 보고 상담 받으라 그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애가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은 그 부모가 문제가 있어. 애가 그 부모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애도 같이 감기에 걸린 거야. 근데 애 감기를 낫게 해줬어요. 근데 부모가 감기 치료를 안 받으면 들어가면 다시 또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도 같이 상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족 상담을 갖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대하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가죠. 내 안에 그 컴플렉스들이 어떤 컴플렉스는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컴플렉스는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 컴플렉스들이 평생을 갖다가 나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사는 게. 예.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열등 컴플렉스였어요. 열등감죠. 아, 난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런 마음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딴 사람들이 나보다 다 찌질이들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그거는 우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우월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동화책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하시죠? 홀랑 벗어도 멋있어. 예, 그게 이제 우월 컴플렉스라는 거죠. 근데 열등 컴플렉스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건 다 왜 이렇게 찌질이야. 새 옷을 입고 나가도 남의 옷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 컴플렉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를 갖다 막 누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생겼는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집에는 학원 안 다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 여기 자매님도 어렸을 때 설거지 해보셨죠? 그러니까 엄마가 설거지 했을 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깨끗하게 잘했다라고 칭찬 들으셨어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미친년 널뛰다 간 자리냐 그러면서 욕을 먹으셨어요? 아, 이게 어린애가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당연히 아, 우리 딸 참 대견하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졌냐. 참 대견하다. 이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설거지를 발로 했냐, 손으로 했냐? 옆집에 순자 봐라. 걔는 얼마나 깔끔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딸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옆집에만 못하구나.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야단 맞았을 때 그때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평생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나도 늘 속이 이렇게 뭔가 빈 것 같아.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성공했다고? 아이, 웃기지 말아라. 이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게 열등 컴플렉스라는 거죠. 예. 그 이런 분들은 남이 칭찬해줘도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고쳐주기가. 열등 컴플렉스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셋째들을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착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자기 그 인생에 신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예,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서품 받아서 신부가 되면은 착한 신부 컴플렉스를 가지게 돼요. 이게 연장이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요. 아, 애들은 그냥 애거든요. 애들은 어른들이 보기에 착한 짓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착하지 않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제가 착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자기가 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거기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 이렇게 못된 짓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아, 내가 못된 짓을 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집에는 참 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칭찬인지 지지인지 아니면 날 비난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일단은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인정과 관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아, 우리 집에는 딴 집 애들처럼 이렇게 그 너다분하게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깔끔하게 살고 공부만 하고 밖에 나가도 이렇게 뭐 그 모범적으로만 살고 그런 애예요. 정말 우리 애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애가 부모님한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개구장이 짓을 못 해요.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다 삭혀버려. 다. 그러면은 애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어른. 이게 나이는 애 같은데 얼굴은 노인 얼굴이야. 그 애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애어른 노릇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억압을 해야 돼. 억제. 내 안에서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약하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다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징징거리면 부모님이 아니 평소에 착하던 애가 왜 이래 이 소리 들을까 봐 아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혼자 삭혀버려. 마음 안에다 다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게 사니까 이 애어른으로 사는 사람들이 병이 많은 거예요. 할 걸 못 해가지고. 그리고 단명해요. 단명해. 예. 착한 이렇게 애어른으로 사는 게 바로 착한 애의 컴플렉스가 그렇게 살도록 밀어붙이는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계속 주입시켜준 말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우리 애는 참 착해요.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 우리 애는 순해요. 우리 애는 정말 애 같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애들 다 와야 돼. 애들 다 와야 돼. 설리반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밤마다 꿈을 꿨는데 큰 거미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섭잖아요. 밤마다 꿈마다 거미가 나타나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가가 그러더래요. 그 거미가 누군지 아냐고. 당신 엄마라고. 엄마는 병석에 누워있는데 무슨 거미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석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병석에 있는 엄마가 이 설리반한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어 정말 고맙다. 난 네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아들이 아무 데도 못 가. 거기서 그냥 자기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안에서 엄마가 거미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현실에서는 말을 못 하죠. 병성의 어머니까. 근데 마음 안에서는 내 마음에 내재하는 그걸 갖다가 숨기질 못해요. 그 내 안에 있는 내 내재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지금 니네 엄마가 너 잡아먹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신다. 내가 애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애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부모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가졌겠냐 그러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보셨어요? 네, 이런 책이 나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광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책 보고서 칭찬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이렇게만 제목을 걸어놓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칭찬은 그 뒤에 사람이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속마음에 따라 가지고 칭찬이 상대방한테 주는 그런 영향이 전혀 달라져요. 칭찬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정말로 순수하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참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때 부인이 당신 지금 기죽지 말라고. 당신 원래 재주가 많은 사람 아니냐. 조금만 기다려봐라. 당신 잘 될 거다. 당신 멋있는 남편이다. 이거는 정말 순수한 칭찬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칭찬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그 미심쩍은 그런 칭찬이 있어요. 상대방이 미워. 적개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이런 감정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상대방에서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딱 모였는데 속으로 시원찮은 사람들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이 왔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덤벼가지고 제 머리끄덩이 다 그냥 끄덕이고 다 찢어버릴 거예요. 네가 무슨 심부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을 갖다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사람들을 오지 말라는 방어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도구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부잣집 마나님신을 갖고 뻘로 좋으신 것 같고 미모도 뛰어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예. 니들이 찌질이지 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빈말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농도가 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거의 99.9%가 맞아요. 자, 근데 세 번째. 요거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칭찬이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칭찬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돈은 적게 주는데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을 때 하는 칭찬. 그 되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종업원 두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월급은 적어. 그럼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아유, 오늘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뭐 내가 한 통 낼게. 그러면 이제 해장국집 가가지고 5,000원짜리 사주고 땜 끝이. 예. 그게 세 번째. 이게 이기적인 칭찬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칭찬입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을 고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을 만들려고 칭찬해줘요. 여기는 춤추는 고래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우리 애가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고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야단을 치면 애가 차라리 아유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싫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요. 이러면 엄마하고 붙어버려. 그거를 융합이라고 합니다. 붙어버리게 되면은 애 생각이 없어져요. 애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엄마한테 다 물어봐야 돼. 남들이 보면 화목한 모녀지간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쌈 쌍둥이 같은 거예요. 붙어버렸어. 그래 애 인생이 없어요. 애 인생이 없어요. 이건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보통 인간관계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렇게 어떤 회사의 오너하고 직원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관계에서나 다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대인 관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술 많이 먹는 그 남편 있죠. 주사가 심하고 부인들이 막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술 많이 마시던 그래 주사가 심하던 아버지를 둔 분들이. 근데 왜 어렸을 때는 그러세요. 이렇게 나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절대로 안 만나. 근데 왜 아버지하고 닮은 사람을 만날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많이 보던 사람이야. 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가 아버지하고도 살았어. 근데 남편하고 못 살 리가 없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되게 이렇게 주사 부리는 그런 게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 보면은 아버지는 엄마를 농기구로 때렸어요. 남편은 돈을 좀 잘 벌어가지고 골프채로 때리는 거예요. 매 맞고 사는 건 똑같아. 근데도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말고 헤어지시 그러세요. 나 없으면 남편이 못 살 거래. 다시 들어가서 또 매 맞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상황이 지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은 결혼해서도 매 맞고 사는 것이 그게 팔자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갖게 된 컴플렉스가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엉킨 실타래 같다 그랬어. 이게 사람 마음이 단순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얽히고 발목에는 납덩이까지 달려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근데도 그 마음이 또 막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애 같은 데다가 또 병든 애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힘든 거는 또 그런 실타래가 이렇게 엉겨 있는데 그 실끝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문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추상화들 보면은 가끔가다가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 마음이에요.
이 실끝이 안 보여. 그 실끝이 어쩌다가 하나 보였어요. 이게 확 잡아당기면은 실다 옮겨버려. 살살 잡아당기고 그래도 중간에 막 이렇게 엉기고 풀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정말 아이 같고 약하고 정말 복잡하고 컴플렉스 덩어리 투성이다. 라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 모양이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도 지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마음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살이는 인생은 이게 편안한가 살만한 건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그런 힘든 인생을 약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